지난 시간에 동경대전 제일 첫머리 거기 이제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은 미지 우로지택이지만은 지기 무의하다. 이 문장이 아주 컨트로셜한데, 여기 이제 주어가 우부우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선천개벽 시대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 이걸 알지도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최수훈이라는 사람은 선천개벽, 후천개벽이라는 개념을 전혀 쓰지 않았다. 전혀 쓰지 않았고, 이 수훈이라는 사람은 개벽세로부터 개벽해서 오늘날 자기가 당면한 시대까지 오기까지의 역사의 전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냥 우리처럼 개벽을 해서 인간의 세계가, 그러니까 개벽이라는 건 천지개벽도 되지만 사실 문명개벽도 되고, 우리가 거기서 삶을 영위해 왔으니까 개벽의 모든 역사를 수는 결코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선천개벽세, 후천개벽세라는 어떠한 역사 단계적인 극적인 전환을 이루는 단계적인 그러한 시간상의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벽된 이래로 5만 년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지금 시대가 사람들이 각자위심하고 불고천명하고 불순천리하니까 그렇게 천리를 따르지도 않고 제멋대로, 그러니까 요새 같은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에고이스틱한, 아주 에고이스틱한 그런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이권만을 챙기고, 오늘날 뭐 기업이라든가 모든 게 그렇죠. 그러니까 대의를 존중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각자 위심하는 이 세태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시개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시개벽의 정당성을 어떤 역사적 단계의 변화의 때가 왔다라는 것보다는 현실 진단이라고 하는 그 엄정한 사회 비판 의식으로부터 다시개벽을 말했지, 무슨 선천개벽세가 있고 후천개벽세가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여기 우로지택이라고 하는 것은 비나 이슬의 은택은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 무의화는 알았다라는 말은, 이때 우리가 여태까지 뭐냐면 무의화를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그냥 저절로 되는 거로만 알았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우로지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상당히 뭐랄까 그러니까는 여기 우부우미는 우로지택은 알지 못했고 무의화를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저절로 되어가는 거라고만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무의지화라는 것에 대한 특별한 해석을 안 한 거죠. 이때 우로지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속에는, 우로지택이라고 하는 것은 비나 이슬이 내리는 것에도 일정하게 그 상제의 은택이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인격신적인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조화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그것까지는 이들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의화, 그것이 저절로 무의에서 무의적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의지화는 이거는 지고의 가치예요. 이거는 그들은
무의화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옳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로지택까지는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무의지화라고 하는 건 무의화 하나의 인위적 조작이 없이 돌아가는 세계의 자연스러운 세계는 순수하게 그냥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게 우부우민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 우부우민이 무의화를 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수은 선생은 상당히 높게 평가한 것이지 그걸 낮게 평가한 게 아니다. 이 말씀까지만 제가 지난번에 드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명료하게 해석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자꾸만 선천후천이라는 개념이 나오냐면은 선천개벽,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말은 수은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 상수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송나라 때부터 쓰였던 개념이에요. 그런데 송나라 이전에 그런 말이 있었냐? 물론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천개벽, 후천개벽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고 우리나라에 그것도 19세기 말기부터 수은 때도 없었고 19세기 말기부터 20세기에 걸쳐서 그건 나온 말이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선천개벽, 후천개벽이라는 개념을 내가 그 백낙청 선생님하고 우리 도울TV에서 대담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선생님은 자꾸만 그 선천개벽, 후천개벽이라는 개념을 원불교에서 쓰기 때문에 거기서 인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자꾸만 그 선천개벽, 후천개벽이라는 게 그래도 꽤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는 아니에요. 선천개벽, 후천개벽이라는 말은 그거는 뭐 1800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880년대 이후로는 없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없는 말이고 그 전에 만약에 이 해월 법사들의 그걸 기록한 사람들이 나온다면 그건 후대의 대개 법사의 기록이 해월 법호의 기록이라는 것도 후대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 선천 후천이라는 개념의 오리지널리티 그 개념을 나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정말 깊게 고민을 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분이 김일부라는 분이죠. 김항이라고 보통 이 항상항자로서 김일부라는 분인데 이분은 1826년에 태어나서 1898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수은보다 2살 어리지만 세대 차이가 나는 게 그리고 해월과 같이 돌아가셨죠. 해월 돌아가시던 해에 돌아가시는데 김효년이니까 이 김효년이라고 1879년 수은 선생은 을묘천서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을묘천서니까는 그건 1855년이고 김효년은 1879년이니까 대각이라고 한다면은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 세대의 차이죠. 그러니까 김효년에 이게 나타나는 거지. 뭐가 나타나냐면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도상이 이 사람에게 비전으로 나타나가지고 뭐 그 3년을 항상 모든 자기 어떤 의식계나 자기 안계에 항상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글을 쓰고 이거를 해석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의 관심이라고 하는 건 수은 선생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도통하는 데 있었지만 이 사람은 완전히 주역의 문제를 가지고 천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이분이 광산김 씨인데, 우리가 광산김 씨들이 이게 연산, 그 연산에 본거지가 있거든. 연산에 가면 광김이 많아요, 거기가. 근데 옛날에 하나라의 역을, 하역을 연산이라고 그랬거든. 연산.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은나라, 이 은나라의 역을 귀장이라고 그랬어요. 귀장. 이렇게 하고,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주나라의 역을 주역이라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역이, 전통적으로 연산역이 있고, 귀장역이 있고, 주역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역만 있고, 이 두 개의 역은 없어졌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김일부는 가장 오리지널한 역을 내가 만들었다, 찾았다, 되찾았다. 이런 지명의 문제이라고 할지라도, 하여튼 이 지역의 역을 공부해서 그 천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 동네에. 그 인물이 많아요, 여기에. 근데, 그러니까 하여튼 김일부라는 분은 아주 그 이론적인 사람이죠. 관심이 수은하고 다르죠. 수은은 어떻게 하면 인간을 구하느냐, 이런 거지만, 이 사람은 완전히 시오레티컬. 그야말로 그 이론적인 싱커라고. 그리고 싱커가 맨날 숫자 가지고, 방위 가지고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방위 조작하고 뭐 이렇다고 그러지만은 그거 왜 하냐? 거기에 이제 선천개벽세와 후천개벽세에 대한 필연적인 시간관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로 하면은 이제 구질구질하게 일을 안 해도 이론적으로 이 우주는 바퀴에 돼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주역에서 정역. 그러니까 이 정역이라는 말이, 바른 역이다. 이게 원래 바른 역이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정이라는 게 고친다라는 의미도 된단 말이에요. 역을 바르게 고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정역이라는 말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은 잘못된 역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게 역을 고친다는 거는 천지인 모든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한테야 뭐 어쩌지만, 사실은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 때만 해도 그건 하나의 실험실에 앉아가지고 상대성 이론을 고민하면서 그 사유를 통해서 그 어떤 예술가적인 인스피레이션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수리적으로 조합을 해서 상대성 이론을 만들고,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뉴턴 역학과 전혀 다른 어떠한 시대를 만들었잖아요. 하이젠베르그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다른 방면에서 그걸 만들듯이, 우리는 그러진 않았다 할지라도 이 우리 민족의 19세기라는 게 수은만 나온 게 아니라, 그 당시 수은이 나올 때 김일부와 같은 이런 인물이 또 오묘하게 앉아가지고, 시골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김장생의 뭐 그 피람서원에서 김장생의 거기가 어디? 도남서원. 그 밑에 도남서원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1923년인가 그 김장생과 김집 선생들을 모시는 이제 그 도남서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그 도남서원 거기서 그 김장생과 김집 부자의 책을 발간하기 위한 대규모 편찬 사업을 하게 돼요. 1923년에. 그 1923년에, 그러니까 일제시대지. 그 시대에 할 적에 목판을 여분이 있었다는 거야. 여분이 남아 들어가니까 그 목판을 빼다가
이 같은 광산 김씨니까 갔다가 이게 만든 이게 지금 카피본인데 이게 사실 정역이라고 그러지만은 몇 마디 안 돼요. 이게 몇 마디 안 되는 건데 이게 순전히 숫자와 이런 얘기로 돼 있고 지금 기존의 주역 책하고 이게 또 달라요. 이게 그래서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를 이제 목판으로 인쇄를 해낸 거죠. 그래서 이 책이 그래도 출판이 돼서 최초로 그러니까 1923년에 출판이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요거에. 근데 요거 해석이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 이 주역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원래 이제 선천도, 후천도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과정이 송나라에서 다시 이제 소위 말해서 불교에서 다시 이제 자기 전통 사상으로 돌아가려고 할 적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주역적인 사고가 많이 다시 발굴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이 중국 철학의 새로운 어떠한 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 불교는 아주 오묘한 형이상학이 많은데 걔들 그 불교에 그야말로 그 짓눌린 그 중국의 지성인들을 다시 유교로 끌고 오려면은 이런 오묘한 것들 좀 있어야 야 여기도 뭐 굉장한 형이상학이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깔보질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태극도설이라는 거 주렴교의 송 컨퓨셔니즘의 출발이라고 말하는 송학의 출발인 주렴교도 이게 무기 태극에서 뭐 태극 음양하고 전부가 오행을 해가지고 이 우주론을 갖다가 이 주역을 가지고 풀어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소강절이라는 사람이 주역을 다시 이제 풀어나가는데 그 주역을 풀어나가는데 이 소강절이라는 사람은 이 굉장히 그 수학적인 사람이거든. 아주 굉장히 수학적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무국이 태극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태극으로 나뉘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이게 음양으로 나뉘고, 하여튼 이렇게 이게 음양으로 나뉜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씩 전체로 이렇게 나뉘어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여기 하면 또 나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여섯 층을 쌓으면은 여기 64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64개가. 그러면은 제일 끝에는 이게 만약에 양이라면은 이걸 양이라고 이 음이라고 하면 제일 끝에는 전체가 양인 건개가 나올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런 식의 도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64개가 쫙 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요거요. 요대로. 응? 이해가 돼? 이해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요것의 순서대로 여기 요 제일 끝에 순서대로 64개가 배열이 된단 말이에요. 배열이 되면은 이거를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하면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방위가. 그러니까 이건 수학적인 거, 수리적인,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뭐 그 많은 64개가 다 배열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걸 전체로 배열해 놓고 보면 중요한 이게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이 순서대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반 나눠가지고 이렇게 또 말아 붙이면은 방위가 이게 둥그렇게 되잖아. 이걸 이렇게 둥그렇게 말아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방위도를 만들면은 여기 8괴가 나오는데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건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건이 돼. 여기가 건이 되고, 그러고 여기가 건이 되고, 이게 어때요? 릿괴가 여기가 릿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릿괴가. 감. 그럼 리라는 건 이건 뭐야? 이거 불이잖아요. 화. 불이고, 이건 물이잖아요. 이건 물. 그러니까 여기가, 이 동쪽이 되고 동방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배열이 되는데, 이 배열이 이렇게 되는데, 이 배열을 주역에 이미 설괴전이라는 데에 이 배열을 설괴전에다가 해놨단 말이에요. 공자의 자구로 설괴에 이 8괴를 가지고 8괴가 이 괴는 이러이러한 의미다 하는 걸 쭉 배열을 해놨는데, 거기는 남쪽 여기에 여기 이게 남쪽이잖아. 여기 남쪽인 여기에 릿괴가 들어가고, 그 좀 이상한 사람이 건곤이 여기 딱 중앙에 이거 오면 이해가 되는데, 곤은 이쪽으로 빠지고 건은 이쪽으로 빠졌거든. 응? 그렇게 하고 이 손이라는 건 풍이거든. 손이라는 건 풍이고 진이라는 건 이제 뭐 벼락 치는 거고 이런 건데, 이거는 남방화가 여기 있고 여기 감이라는 건 뭐야? 이게 수잖아, 수. 그러니까 이거는 겨울이잖아. 이게 겨울이야. 저기면 수라는 건 겨울이거든. 여기 화라는 건 뭐지? 이거는 여름이지, 당연히 여름이야. 그러니까는 그러면 태는 이게 가을이지, 가을. 여기 돌아가고. 그럼 진이라는 게 이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제출호 진이라고, 이제 주역의 그 가장 설괴의 문헌이, 제가 이게 제라는 건 뭐야? 하느님이 아니야. 이게 하늘님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 제가 하늘님인데 이게 진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건 뭐야? 진에 봄이 되면 그냥 그르르 하고 번개가 치든가 벼락이 치든가 이게 쳐야 이제 이 세계가 움직이는 거라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봄에 이것이 이제 바람이 불으면서 이거를 다 해가지고 니는 여름에 불이 그냥 불같이 뜨거운 이게 요새처럼 그냥 막 태양빛이 내려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되게 이게 뭐야? 춘과 하의 춘하가 바뀌는 계절이 손이고, 이 하가 곤하고 바뀌는 그것이 곤으로 돼 있는 거. 이게 곤으로 여기서 곤이 토가 돼요. 토가 여기서는 토가 돼. 그래서 토에다가 여기다 뭐라 그래서, 예, 토에다가 다 일을 시킨다. 토에다가 일을 시킨다고 그랬거든. 여기 그래가지고 손에서 바람이 불면서 손에서 끝나가지고 이제 리로 상견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곤으로,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돼 있잖아 지금. 곤으로 그 일을 많이 시켜. 그러니까 땅이라는 게 모든 거를. 그 다음에는 태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가을이니까 태라는 게 원래 이게 택이잖아요. 태라는 게 이게 이제 심볼리즘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다 약속이 돼 있는 거니까. 근데 이 택이라는 것도 뭐냐면 모택이지만은 이 흙으로 스며들어간 수분을 말하는 거예요. 수분을. 그 수분을 말하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다 음으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건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이 추동, 그 사이에 있는 게 건으로 돼 있단 말이야.
주동. 그래가지고 양이 이때 갑자기 나타나면서 겨울을 맞이하고, 이 겨울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건에서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이라는 거는 이 마지막 양 기운하고 음 기운하고 여기서 상박을 하는 거야. 부딪히면서 대결을 하다가 여기서 겨울로 넘어가. 겨울로 넘어가면은 이 감에다가 노역을 시킨다 이거지. 아주 많은,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게 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당히 많은 노고가 있는 거지. 노고가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간으로 간다 이건데, 여기서 문왕괴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간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 때문에 여기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간이라는 건 동북지괴야. 간이라는 건 동북지괴인데, 만물지 소성종, 만물지 종, 소성 시야, 고월 이 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보통 때 간이라는 걸 잘 모르는데, 여기 보면은 간이라는 걸 굉장히 잘 설명을 하는데, 만물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 간에서, 간이라는 거는 겨울과 봄 사이, 그때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은 모든 것이 완성되는 시기라는 거야, 이때가. 그러니까 만물지 소성종, 여기서 끝나면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만물이 여기서 끝나면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적 세계가 이 간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저건 해석이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고 분분한데, 그만큼 이 간이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여기서 간이라는 게 중요하게 되거든요. 성종인 동시에 성시라고 그랬단 말이야, 간을. 그러니까는 성종과 성시가 간에서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천개벽세가 끝나고 후천개벽세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 간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어 들어가면서 복잡해지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런 하나의 꼬투리부터 굉장히 이게 복잡해지는데, 이번 시간에 좀 많은 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지금 이게 어려운 주제고 좀 차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대강만, 이게 내가 이거 뭐 다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릴 수가 없고, 언젠가 주역을 알려드릴 때가 오겠지만은 대강만 그냥 아시면 돼요. 대강만. 그러면 선천개벽, 후천개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는 상당히 복잡한 상수학적 개념에서 온 거지, 이거는 최수훈과는 아무 관련 없고 동학과 아무리 관련도 없지만 그 나름대로 조선의 미래, 그 당시 19세기의 지성인들의 한 진정한 고민을 한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위대한 담론 중에 하나라는 것만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를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